여러분 중에 상가 투자에 관심 많았던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상가 투자를 잘 해놓으면 노후에 월세 받아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상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한때는 공실 걱정이 없던 지역에서조차도 공실이 발생하고 또 그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상가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 상가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거의 다 외면받는 수준인데요. 상가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인천 지역의 경매 물건을 보니까 미추홀구의 한 찜질방이 경매로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가 5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감정가보다도 한 4분의 1 가격인 1억 3,7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또 4월 8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가 감정가가 11억이 좀 넘는데 5번 유찰되면서 한 8억 9천만 원 정도 더 낮은 가격인 2억 7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한 근린 상가의 경우는 감정가가 6억 원대였는데 유찰을 계속하면서 결국 6,25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감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즘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장사도 잘 안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또 임차가 들어왔다가도 몇 개월 뒤에 가보면 다른 간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임차인들이 입점을 했다가 바로 다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1분기에만 경매 건수가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2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경매량이 늘어났는데요. 남들은 10억에 비싸게 산 상가를 10분의 1 정도 가격인 1억 정도에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의 가격이라서 싸다 이게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가려서 낙찰 받으셔야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강남 한복판인데요. 여기 위에 건물이 하이엔드라고 해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게 분양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층 전체가 다 비어있는 상가들이 보이죠. 이런 경우는 강남권에서 아주 허다하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단순하게 싸다라는 인식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라든지 또는 거래가라든지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관례가 이제부터는 안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왔다. 이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트렌드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임차인들이 버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 상가 주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 분양받을 때 대출받은 비용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경매법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최근 서울 상가 경매 진행을 보면 낙찰률이 정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5.5%입니다. 100개 중에 15개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유찰된다는 뜻인데 낙찰가율은 평균이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찰가율은 20% 안쪽에서 매매가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경기도 상가의 경매 낙찰률을 보니까 평균이 14.8%인데요. 낙찰가율은 50% 미만 48%니까 이게 결국 반값이 된 겁니다. 경매 진행권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서도 경매가 나오고 이게 또 유찰이 되면서 경매 매물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경기 자체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특성상 상가가 운영이 잘 될 리가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파트 전체에 펜스를 쳐놓고요. 여기는 우리 구역입니다 라는 식인데 상가가 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펜스를 다 쳐놨죠.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뭔가 물건을 픽업하거나 살 때도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점들을 보시면 음식 배달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매출은 조금 더 늘었지만 반대로 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져가는 돈이 없는 구조로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류나 잡화의 상가를 보시면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매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를 좀 체크한 뒤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온라인 쇼핑 동향을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가 전년 대비 10.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온라인 쇼핑의 총 거래액을 보니까 21조 600억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경영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홈플러스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도 온라인에서 14.9% 거래가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은 12.3%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온라인이 확대되겠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는 전체 거래의
76.6% 차지합니다. 손 안에서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 상업용의 가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아직도 상가를 분양받으면 대박날 줄 알고 분양 열심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도 분양을 잘 받으면 오히려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거나 다 분양받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도 상가 나름이기 때문에 잘못 고르면 이게 영원히 공실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지역 밀집형이라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상가나 또는 병원 이런 곳이 없는 곳에 들어오는 상가의 경우는 그나마 잘 될 수 있지만 희소성이나 집약성이 없는 상가는 무조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신도시 가보시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놨습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상가 비율이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상가 부분에서 아주 큰 이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시설물 없이 그냥 덩그러니 빈 공간 상태로 분양을 하면 그냥 날로 먹는, 비싸게 분양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이익이 났는데 요즘은 반대로 미분양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 부분을 분양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수료 매장으로 쓰거나 월세를 놔서 운영을 하다가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후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렌트프리로 입점을 시킨 후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게 됐다면 분양을 해서 물건을 털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렌트프리로 들어온 그 업체가 나가게 되면 또 공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분양을 받아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극장을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큰 극장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극장은 이제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장소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혼자 영화관을 갔는데요. 정말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CJ-CGV 주가를 보니까 4,440원이었습니다. CJ-CGV 주가가 2016년에 14만원대까지 갔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지금은 4,000원대죠. 역대급 최저가입니다.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점유율을 보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62%를 차지하고요. 극장의 점유율은 36%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사실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공부하는 우리 모임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극장들이 좀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영화 상영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을 생중계한다든지 야구 경기를 중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새롭기는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극장 문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장은요 쉽게 문을 못 닫습니다. 왜?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 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철수도 못하고 또 임대 계약이 끝나서 만약에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큰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정말 애매한 공간입니다. 자, 대형 극장, 또 초대형 상가, 또 구분 상가, 조그마한 꼬마 빌딩들에 있는 건물들의 오피스 정말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폐업도 사치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폐업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업마저도 못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 자료인데 2018년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25.5%였습니다. 좀 많죠. 23년은 23%로 줄었고 다시 24년은 19.8%로 확 줄었는데 23년에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98만 명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이 자영업이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 199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자영업 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일본이 10% 아래죠. 그리고 미국은 6%대로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영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5년 4월 3일 엊그저께 일입니다. 의정부 지법에서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13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중 몇 개의 물건들은요 3번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50%선 아래로 경매가 시작이 됐지만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 건물이 면적이 49제곱미터였는데 감정가가 8억 5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20% 수준인 1억 6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북의 어느 공장 땅을 보니까 감정가가 6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3번 유찰되면서 37% 수준인 2억 4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시장에서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에 상업용 부동산 물건이 안 팔리고 계속 쌓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야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갚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창업하기는 쉬워도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는 상생을 하지 않으면 부자들도 더 부자 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공급업자들도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너무 부추기면 안 됩니다. 나만 돈 벌면 돼 각자 도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났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사라지나 라고 걱정하는 세계의 경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을 보면 낮게 발표가 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버블도요. 이게 누가 사줄 때나 가능한 거지 이제 이런 상태로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버블 터질 날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끔 어떤 댓글을 보면 저더러 부정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아무 근거도 없이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야 좋은 의견일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더 오른다 라는 식의 희망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필요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상하던 대로 지금 서울 도심마저 그리고 강남권마저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오피스 빌딩 얘기인데요. 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빌딩의 경우 기존 건물도 공실이 많은데 공급은 계속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설마 하면서 믿지를 않았었다가 정말 공급 과잉이 발생하자 나중에서야 아이쿠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제가 공급 과잉을 이야기할 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던 분들 중에는 중도금과 잔금도 못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잔금을 다 치르고도 몇 년째 공실로 인한 관리비와 은행 이자는 고스란히 나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야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 이런 것은 어디에 지어지느냐에 따라 쪽박과 대박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납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은 2021년 즈음에 땅을 아주 비싸게 사서 그동안 설계 뜨고 인허가 받고 해서 이제야 시중에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참 많은데요. 웬만한 일반 오피스 가지고는 분양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하이엔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이엔드라고 해서 직접 가보면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뭐 좀 새로 짓거나 아니면 대리석 좀 붙이고 뭐 유리벽 좀 붙이고 이러면 그냥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물 건너갔죠. 오죽하면 강남 알짜 땅마저도 부동산 PF가 안 나와서 공사가 못 들어가는 것도 지금 부직이 있습니다. PF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분양성이 없다 이거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안전하게 이 돈이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야 PF를 해주는데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PF도 안 해줍니다. 물론 뭐 간헐적으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먹을 요량으로 무책임하게 땅을 살 때 그 브릿지론이나 PF를 해주는 곳이 있긴 있는데 이런 곳은 머지않아 망합니다. 고객 돈 모아서 사업성도 없는 땅에 대출을 막 해주는 곳, 이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손봐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대출을 막 해주면 결국 금융권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최근 언론에 망한다고 오르내리는 금융권이 있죠. 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위험을 자초한 겁니다. 서울 반포의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도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려다가 지금 몇 년째 사업 진행이 어렵죠. 이 땅은 아주 실력 있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결국 부지를 매각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의 프리마 호텔 부지는 원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최고급 주거시설을 지으려고 2020년에 한 4천억 원을 들여서 호텔 부지를 사들였는데 물론 뭐 자기들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또 브릿지론을 해서 땅을 샀겠죠. 땅을 사자마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더니 진행이 안 됩니다. PF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작년 24년 5월에 신세계, 그러니까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분 50%를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호텔 개발로 방향을 바꿨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하이엔드 주거용으로 지으려던 계획들은 하나둘 무산이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안다 이겁니다. 요즘 수도권에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서울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매물로 나와도 이걸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대형 건물은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사들이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자산운용사들도 지금 망하기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 2020년만 하더라도요,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나 또 외국의 펀드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은행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상업용 오피스 시장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매물들의 평가 가치를 다 합쳐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한 단위의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대형 건물의 매물을 보니까 판교역 1번 출구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판교 테크원, 그리고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시그니처 타워, 아주 유명한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구 인사동에 있는 귀한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들의 가격은 1조에서 2조 원대의 건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입니다. 모두가 서울과 수도권의 최고 요지에 있는 건물들이죠. 그런데 지금 매물로 다 나왔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원은 우리나라 업무시설 중에는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3등 정도 하는 초대형입니다. 그런데도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마트가 본사로 쓰고 있는 오렌지센터,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또 서울역 앞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형 오피스인 서울스퀘어 건물, 올 상반기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알짜 건물이 왜 매물로 나올까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대형 건물을 매각할 때는 이유가 몇 개 있겠죠. 첫 번째,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자산을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매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위험의 해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매각을 통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롯데그룹이 이것저것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저런 이유로 오피스 빌딩의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금액을 소화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이미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빚 갚기도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단위 오피스의 경우는 풍부한 자금을 갖춘 외국계 투자사나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전략적 투자로 참여했던 기업이 내가 인수할게 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환율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사가 볼 때는 한국의 부동산이 좀 매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 부동산이 지금 싼 겁니다.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건물을 산다고 한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싸다고 해서 샀는데 공실이 많으면 싼 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 뭡니까? 수익이 안 나면 말짱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에서도 업무직으로 가장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을지로, 강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전역에 공실 위험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에서마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런 빌딩을 사줄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자 기업들 뿐인데, 요즘 흑자 기업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빚내서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형 오피스 건물은 그렇다 치고 요즘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보면 고소득자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냐면 아파트, 그것도 고급 아파트에 투자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공장의 경우를 보면 인력난과 또 적자 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을 팔려고 내놓은 땅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장 땅 팔아서 반포에 아파트를 샀더니 공장 운영하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손은 누가 키우나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도 오피스 빌딩을 오피스로 쓰지 않고 주택으로 개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들도 모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소형 상가는 물론 대형마트, 백화점도 점점 다 이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진 부동산이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산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다 망가지는 일들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의 공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면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임대료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이나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안정화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부실한 사업장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계속 살려두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이 이자를 감당해 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순양자들이 그 이자까지 다 비싸게 받아줘야 해결되는 구조가 바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망쳤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대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간다면 가계빚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이 아파트에 지분 투자를 해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담보인정 비율 LTV가 최대 70%인 비규제 지역일 경우는 최대 7억 원을 대출받고 내 돈 현금 3억 원을 들고 매수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7억을 대출받으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자 감당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걸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서 개인이 대출받는 돈을 확 줄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집값의 한 5분의 1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분형 모기지가 나옵니다. 부족한 자금의 일부는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방식인데, 전체 지분 구조가 개인이 6, 국가가 4입니다. 이 비율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왔다 갔다 하겠죠.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라고 가정을 하면 집값의 60%인 6억 원은 내 자본과 주택담보대출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40% 4억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를 해서 살 수가 있는 방법인데, 자기 부담 60% 6억 중에서도 LTV를 70% 계산하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 돈 1억 8천이면 살 수 있는 거죠. 보유 현금이 더 있다고 하면 대출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걸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아파트를 팔 때는 시세 차익을 지분율만큼 주택금융공사와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산 아파트를 12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개인과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율이 6대 4니까 계산하기 쉽게 세금을 빼고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2억이 남죠. 그럼 이 2억을 개인과 주택금융공사가 6대 4로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반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고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할 텐데요. 손해는 주택금융공사가 다 떠안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다고요? 자, 이 정책이 아주 달콤한 부분이 뭐냐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손해 부분, 이 손해 부분은 공동투자자인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도록 설계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30대 지금 PD가 좋다는 것처럼 달콤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가격이 하락을 해도 하락분에 대한 손실은 개인이 떠안지 않는다,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금 보장은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이익인 이 정책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누가 감히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집값이 하락하면 나라 돈이 없어지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집값을 더 올리려고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해를 봐도 국가가 다 보존해 준다고 하면 아파트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리고 손해는 또 뭘로 메꿉니까? 우리들 세금으로 메꾸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는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부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이 불패 시대를 국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수익을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부동산을 금보다 더 빠른 수익이 생기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온 우리 국민들 정서상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보다 더 달콤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뭐냐? 설령 6대 4의 지분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살다가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2년마다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나의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추가로 지분을 살 때는 시세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중간가, 평균값과 같이 최고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값의 40%가 대출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인 만큼 일정 수준의
임대료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정도를 낸다는 얘기인데 주택금융공사 지분 40%에 대해서 연 2%의 사실상의 월세를 내야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는 낮은 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인데 이거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지분 40%, 이 4억의 2%면 연간 800만 원입니다. 이걸 매월로 쪼개면 66만 원 정도의 이자, 월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6억에 LTV 70%, 4억 2천만 원의 이자는 시중금리죠. 이 시중금리 평균선을 3.5%에서 4.5% 사이로 보면 평균을 3.8로 보겠습니다. 3.8이라고 하면 연간 1,596만 원, 이걸 매월 따지면 133만 원씩 내니까 합쳐볼게요. 주택금융공사 이자 66만 원에 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133만 원, 199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 지분형 모기지가 분명한 게 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부의 이런 아이디어가 딘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대출 이런 정책성 대출 위주의 대출 지원을 지분 투자로 바꿔서 주거 안정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자, 이걸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리면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것과 이번에 정부가 낸 아이디어 담보대출 더하기 지분형 모기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살 경우는 소유권이 100% 내 겁니다. 물론 서류상 내 거죠. 대출 받은 만큼 은행 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보대출과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는 소유권이 나와 정부가 공동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만약에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못 갚아서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정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좀 봐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도표를 보면 자금 조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대출 부담도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들을 이 표를 참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집값은 유례 없이, 사상 유례 없이 지금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또 오르려고 꿈틀대는 게 지금 우리 아파트 값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꿈조차 못 꾸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 높아지는 이 집값만큼 가계대출도 늘어나는, 그래서 결국 경기 불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출 상품을 좀 다양화해서 주택 구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의미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닌 매수자 숫자의 확대로 인해서 집값이 더 부풀어 오르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3억 정도 되죠. 이게 앞으로 더 오른다면 그 버블,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그 버블을 누가 끌어안게 될지 걱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집값의 버블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런데 터질만 하면 많은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안 터지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최근 아파트 매수 심리를 보니까 이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오른다, 이런 심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집을 적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겠지만, 차후에 매수자가 확연히 늘어나면 정부의 세수 부담, 그리고 또 집값 폭등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 2013년에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을 정부와 나눈다, 이 부분,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산 집인데 왜 이익을 정부와 나누죠?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뭐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손해 부분은 정부가 끌어안아준다, 이 부분은 또 크게 좋아합니다. 환호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공짜로 주는 맛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행사들 부동산 PF 안 돼서 망가지면 정부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과 다 같은 이치인데, 돈 벌면 내 거고 손해보면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고, 이게 뭐 시행사뿐만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은행들도 그랬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자기들 보너스 잔치를 막 열고, 손해가 난다 싶으면 정부에 손 벌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막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15년 안에 공짜로 아파트 주는 세상이 올 겁니다. 자, 인구가 줄어서 비어있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가구 2주택, 3주택의 과세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가치 있는 자산의 의미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금값이 마구 오르듯이 서울 요지의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초초초 양극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표용호TV 특임 기자 이영현 기자가 얼마 전에 미국 취재를 다녀왔는데, 서울 반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미국
LA에 수영장 딸린 초호화 주택 3채를 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대한민국 아파트값 아닙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보러 가는 손님에게 인장 비용을 따로 받는 이른바 인장기본 보수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은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 때만 중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집을 사기 전에 집을 보러 가면 인장 비용을 따로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국가 자격증인 만큼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대해서 일종의 상담료나 또는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고객이 중개업소에 방문을 하면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고 집주인을 확인해주고 또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가가 없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전문 자격사인 만큼 상담료를 받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는 상담료는 나중에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담료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는 이 얘기는 상담료를 미리 받은 후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 상담료만큼 빼고 수수료를 받고요, 성사가 안 될 경우는 상담료라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중개소와 컨설팅 업체는 그 역할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중개업소 사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컨설팅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컨설팅 쪽보다는 중개 쪽에 더 치중되어 있죠. 중개사분들이 집을 보러 오는 손님과 집 구경을 갈 때 단계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희망가격 또는 전세와 월세의 경우 임대인의 희망가격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중개소를 찾는 분들과 또 반대로 집값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중개소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집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럼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비밀번호나 집을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상의하게 되죠. 그리고 집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싱크대는 어떻고 고쳐야 할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또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체크도 하고 안내도 해줍니다. 이게 동네 부동산 중개소의 임장 방법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임장 방법은 조금 다르죠.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매수자의 매수 희망 가격, 또 대출의 양, 학군 또는 직장 근처 여러 가지 매수 조건을 컨설팅 업체에서 참고한 다음에 적절한 집을 추천을 줍니다. 컨설팅 업체가 추천을 하려면 본인들도 여러 개의 샘플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한 후에 매수 희망자의 조건에 맞는 순서대로 임장을 시켜주죠. 임장을 했을 때 처음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몇 개를 더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봤을 때 중개와 컨설팅은 엄연히 다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개소 사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서 컨설팅까지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동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오는 손님과 또 집주인을 연결해서 권리관계를 알아봐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물론 중개사분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객과 여러 개의 집을 보는 곳에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대가를 못 받으면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공부 삼아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만 보여주다가 세월 다 보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임장 기본 보수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임장 활동이라는 것이 중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안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수 체계가 없다. 그런데 임장 크루의 경우 리더에게 임장 비용을 내고 임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를 통해 중개 행위를 받으면서도 임장 비용을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협회의 입장인데, 저희 표용호TV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시간 만에 6,0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들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댓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밥 먹듯이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지라는 댓글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집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 보여주느라고 바쁘긴 하지만 계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중개사님들도 정말 피곤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명히 어떤 부동산 업자가 공짜로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소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임장요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곳이 생긴다, 이 뜻이죠. 자, 세 번째, 허위 물건 올려놓고 중개사가 짜고 수고비 받을 수 있겠네요 라는 이런 염려 섞인 댓글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를 없애는 게 나을 듯, 의미 없는 직업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수수료 앉아 먹는 거지 무슨 수고료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의미 없는 직업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권리관계 파악이나 행정 업무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죠.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는요, 전세 사기가 연루된 중개사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열받은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듣기는 싫어도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계약이 성사돼도 집값의 퍼센테이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정찰제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 의견 중에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해도 선불로 주는데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는 선불로 받고 또 이기면 승소 비용도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임장료를 받는 게 맞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중고차 딜러도 똑같이 해라. 중고차 보러 가고 안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옷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도 이제 돈 내야 되겠네, 입어봤으니까, 이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치다, 이런 뜻이죠. 아홉 번째, 이런 논리라면 집 보여주는 것도 중개사한테 돈 받고 보여줘야 된다. 같은 구조라면서 살 집도 아닌데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개사분들이 집 보러 가면 집주인이 집 보는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구조, 아파트가 같은 구조인데 여기 살 집도 아닌데 다른 데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자, 열 번째, 그냥 당근에서 거래하자,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댓글이 있는데 뭐 우리 중개사분들이 보시기엔 상처가 되는 글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분들, 이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정말 온 운물을 흐트러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댓글은 이런데 투표 결과는 찬성이 16%, 반대가 79%입니다. 반대 이유를 댓글로 확인하시면 좋은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디 지역에 임장을 가면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중에 저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꾸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너무너무 솔직하게 그 지역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을 또 가보면 저랑 인터뷰를 해주셨던 그 중개업소 사장님 그쪽이 영업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소비자들이 볼 때 인터뷰해 주신 그 중개사분이 솔직하니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면 딱 직감적으로 압니다. 여기가 좋은 부동산 중개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의 중개소에서는 어디 지역에 임장 오시면 우리 부동산에 꼭 들려주세요, 제가 이 지역을 아주 잘합니다, 이런 메일도 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중에는 미국의 경우는 집을 보기 위해서는 매수 의향서를 작성해야 현장 안내와 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중개 행위 이외에 보수나 비용을 받아가는 구조를 없애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장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의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어서 다 같지는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집을 보러 갈 때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게 공인중개사랑 컨설팅 계약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집을 보러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될 때만 내는데, 수수료는 사는 사람은 안 내고 파는 사람만 내죠. 결국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쪽에 에이전트 비용까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24년 8월쯤에, 작년이죠, 부동산 중개 거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셀러, 파는 사람은 셀러의 에이전트 비용을 내고요, 바이어, 사는 사람은 사는 쪽의 에이전트 비용을 각자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지급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게 바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우선하는 게 협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양쪽에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다 지급합니다. 양쪽에서 다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중개 수수료는 엄청납니다. 1년에 한 건만 거래를 잘해도 먹고 삽니다. 미국 수수료가 최소 3%에서 한 6%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0.4에서 0.9%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정도 수수료를 받아도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죠. 대체적으로 부동산 값에 한 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5%를 양쪽에서 받는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2.5, 파는 사람이 2.5 이렇게 반씩 나눠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거래 절차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관련법, 세금, 건축, 리모델링, 이 금융적인 면에서의 에스크로와 같은 모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의 전문 지식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들고 나온 임장 기본 보수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또 가게는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는 소비 여력도 줄고 기업은 매출도 줄고 미래 희망도 줄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개인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주식해봤자 이익을 볼 수가 없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죄다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또 탈출하고 있죠. 또 아파트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경우 자산 붕괴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도미노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이 거품이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된 폭등, 또 계속된 폭락, 이게 없죠.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를 보고 누군가는 돈을 보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 시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오면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지갑이 텅텅 비어서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신규 아파트 1층 상가를 가만히 보면 거의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아주 치열하죠. 부동산 매물 하나를 놓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아내느라고 서로 치열한 신경전들을 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의 경쟁력은 누가 집주인들과 친하냐, 전화번호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또 반대로 누가 매수 대기자들의 연락처를 많이 아느냐, 이 차이가 바로 부동산 중개소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그 지역의 일들과 또 누구누구의 집에 개인 사정까지 다 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재밌는 정보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죠. 한때는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빵집, 세탁소, 꽃집,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파트 1층 상가는 죄다 부동산 중개소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니는 병원은 1층이 없고 2층, 3층으로 올라간 반면 동물병원이 1층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보통 1층은 2층보다 임대료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 1층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2층은 70만 원, 또 지하는 50만 원 정도 하죠. 강남구 개포동에 지어진 지 한 7년차 된 아파트 상가를 보니까 1층 상가가 12개의 구분 상가로 되어 있는데, 12개 중에 편의점 1개, 부동산 중개소 7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공실로 남아있고 2층의 상가들은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렇게 많고, 또 반대로 아파트 거래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가 폐업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실을 열어서 영업을 하기보다 차라리 당근마켓에 올려서 거래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당근에 올리면 임대료를 안 내도 되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곳에 광고비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동네 커뮤니티인 당근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중개소가 매년 10,000단위가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12,000개가 조금 넘고요. 23년엔 13,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4년 작년에는 12,000개가 조금 넘게 폐업을 했는데 3년 동안 다 합치면 38,000개가 폐업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양도하겠다,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도하고 싶다는 글이 4월 21일, 22일 이틀 동안에만 올라온 글이 2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잠실이나 반포, 마포, 용산, 성수 지역, 이 지역들의 중개소들은 그나마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전세나 월세 거래 한두 개 하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에도 지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의 그래프인데요. 24년 7월 9,000건을 넘었다가 9월 돼서는 스트레스 DSR로 대출을 조이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3,000건 정도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다시 25년 2월과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지를 풀어주면서 거래량이 급등했죠. 2월에 6,000건, 3월에 7,700건이 거래되었고, 다시 규제를 하니까 4월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는 1,6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래 자체도 많이 줄었고, 또 거래를 할 때는 당근에서 직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근에서 직거래 사이트의 거래가 많아진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듯이 한두 명의 공인중개사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예를 망가뜨리는 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선량한 중개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근 거래의 경우 직거래가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주의사항을 공지했는데,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공동중개를 제한하면서 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공지사항을 띄웠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공인중개사 폐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전국에 54,800개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년 3월 기준에 전국에 11만 1,6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910명당 1개꼴의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일본의 편의점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구 2,200명당 1개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편의점 왕국이죠. 그런데 중개업소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 11만 1,600개의 중개소가 있는데 인구 465명당 1개가 있는 꼴입니다. 인구 465명 중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성인 실수요자들만 추려본다면 결국 한 200명당 1개가 있는 꼴인데 지난해 24년 전국 부동산 총 거래량을 보면 103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2023년에는 100만 건이 조금 넘었는데 한 3% 정도 거래량이 더 늘었죠. 거래량은 3%가 늘어났는데 거래 금액을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304조 2,765억 원에서 364조 6,555억 원으로 거의 20%가량 거래가액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부동산 거래량 103만 5천 건 나누기 부동산 중개소 11만 1,000개를 해보면 평균 9건이 나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뭐 땅, 매매, 전세, 월세 다 합쳐서 103만 5천 건이고 이걸 나눈 값이 9건이니까 결국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중개소에서 대형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소는 거래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단순 산수적 계산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많다 이겁니다. 파이는 적은데 먹을 사람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호황기가 1년 내내 10년 내내 이어지기 전에는 참 어려운 산업 구조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아무리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구조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산업활동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역시 물론 대도시의 집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말이 유효한 단어일 수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이제는 아무 부동산이나 다 불펜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즘 신규 아파트 1층 상가에 죄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꽉 차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부동산 사기꾼들조차도 시골에는 없습니다.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마치 큰 특혜라도 있느냐 땅을 쪼개서 팔던 그 사기꾼들도 사라지고 대도시에 주택용 건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눈치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샘플이 있는데요. 세종시를 보면 4월 대통령 탄핵으로 매수 심리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3월만 하더라도 매수 우위 심리가 22%였는데 4월 들어서 5배가 뛰었습니다. 104%가 넘죠. 다시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가 요동친 겁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매수 우위 심리가 51.5%입니다. 3월보다는 살짝 꺾였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살아있죠. 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매도세가 75.5%로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 다시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진짜 호재가 아닌 일시적으로 부는 그 동풍에 급등할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최고점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수를 했다가 감당 못하시면은 결국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21년 최고점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던 분들이 22년 23년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샀던 물건들이 견디다가 지금 25년에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